자, 이제는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또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정신분석 모델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주요 개념이 뭐냐면은, 어, 우선 이제 정신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이제 그런 실천 환경에서, 실천 영역에서 고유한 모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담 영역에서 많이 이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정신분석 모델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회복지 초창기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주었던 그런 이론이고 모델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정신분석이 갖고 있는, 모델이 갖고 있는 주요 개념,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하나는 전이, 저항, 그다음 역전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전이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언젠가 관계 형성을 얘기할 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이는 그거죠. 예전에 알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현재의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그러한 감정을 현재의 사람에게 옮겨서 그대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얘는 조금 이따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전의를 클라이언트의 전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아, 이 사람이 현재 나한테 이렇게 나랑 관계 형성하는 거를,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를 보니, 예전에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경험했겠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전의 경험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 를 맺는 것들을 이 전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형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전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 왜냐면 이것이 클라이언트가 하는 게 꼭 사회복지사에게만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그 전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전의입니다. 그래서 전의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전의를 파악하는 거는 아, 이 사람의 이전의 경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관계 형성하는 패턴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전의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학생이 엄마가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지금 뭐 표정이 막 우울한 게 되게 강한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 앞에만 가면 엄마 앞에서 이제 강한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 늘 이렇게 주눅든 표정이었겠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만 보이면 왠지 늘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되게 이제 위축되고 힘들어 보이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랬을 때, 아, 이 사람이, 아,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보이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이제 왔는데, 내가 이제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움찔움찔거리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잘 안 오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이라고 한다. 또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았어.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를 딱 보면서 엄마가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그 어린 시절에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리움이나 엄마에 대한 뭐 그런 뭐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한테 막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막 응석바지처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전문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된 그런 관계, 좀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치료제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막 그 분노를 막 표출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보통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적응상의 어려움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친구들은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친구하고도 그랬을 거예요. 막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나는 더 이상 널 만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현장에 왔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이제 뭐 전이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다 통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전이를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이가 이렇게 나타날 때, 뭐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가 이랬는데 잘 해주지 않아. 분노 폭발해. 내지는 너무 이제 사회복지사가 엄마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안 오는 거죠. 이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항이라 그러잖아요. 저항.
안 오거나 말하지 않거나 주저를 회피하거나 하는 거.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행동 이런 걸 우리가 저항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양가 감정에서 올 수 있죠. 뭐 사회복지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양가 감정이죠. 뭐 이런 게 있을 때 클라이언트의 저항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분석 모델을 이해할 때 이제 역전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알아야 돼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면 역전인 반대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너무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언니랑 너무 닮았어요. 언니가 굉장히 불행하게 어려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막 죄책감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언니가 느껴지면서 언니한테 하지 못했던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 표현들을 막 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에 대해서 왔을 때 가해자에게 비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과거에 느꼈던 것들이 현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반복되면서 전문적인 어떤 관계가 어려워지고 객관적인 거리 유지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적인 힘을 방해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역전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아를 잘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역전이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얘 경험들을 의식화시켜라. 그래서 왜 이게 나에게 현재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통찰. 내가 보이는 이 행동의 패턴. 왜 난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오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자꾸 단절이 반복이 될까? 나 너무 힘들다. 왜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될까? 자기 행동의 통찰, 행동의 의미,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내가 나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상담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해석하고 또 어려운 걸 직면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에서 갖게 된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어려움들을 끄집어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통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정신분석 모델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개입 기법은 아까 얘기한 전이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개입 기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저항을 이해하는 거 개입 기법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방어 기제 이해하는 거 다 개입 기법 될 수 있어요. 더불어 상호 관계에서 이런 이제 치료적인 상담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쭉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개입 기법들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자유연상, 경청, 직면, 명료화, 해석, 훈습.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뭐 이걸 말고도 뭐 방어기제, 이거 이용하는 거, 이거 이해하는 것도 계획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전이 이해하는 것도 계획기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이외에 또 계획기법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우리가 이 정신분석 모델은 무의식의 저 깊이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통찰하게 도와주고, 아,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의식의 저 아래에 있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끄집어 올라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분석자,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보통 파우치라고 하는 의자에 앉혀놓죠. 앉힌다? 누우라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눈을 감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뭐 기억, 뭐 이런 것들 떠오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자유연상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눈 감고 자, 어린 시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하는 거. 엄마가 보여요. 뭐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옆집 언니가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거 떠오르는 걸 다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톡톡 끊으면 흐름이 딱 깨지겠죠? 지금 무의식으로 막 들어가려고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톡 끊으면 이제 홀라당 깨서 이제 다시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이제 물어주는 거는 필요해요. 그때 경험이 누가 보이나요? 어땠나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이제 흐름이 끊기게 이제 너무 끼어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경청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면하기 전에 명료화부터 먼저 할게요. 명료화라고 하는 거는 물론 직면 다음에 나오기도 하는데 명료화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료화와 뒤에 나오는 해석 같은 거, 이제 먼저 이제 해석을 한번 볼까? 해석 먼저 들어갈게요. 해석은 이제 자유현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명료화도 비슷해요. 명료화도,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당신이 보이는 문제는 이전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명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료화나 해석은 굉장히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는 꿈이라든지 이 사람이 보이는 여러 가지 뭐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함으로써 현재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해 주는 거죠. 이걸 명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과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식하고자 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당신이 아버지 굉장히 이제 엄격했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엄격했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그 꿈에 대해서 꿈이 이제 아버지가 어려서 굉장히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 어려서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자신을 굉장히 다그쳤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아빠에게 억눌렸던 것들이 자꾸 꿈으로 나타나는 것 같네요. 자, 이런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억눌렸던 감정이 아버지한테 뭔가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것들로 꿈에 나타나는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명료화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누구누구 씨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꿈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나타나고 꿈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현재 굉장히 괴롭고 이제 그래서 현재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힘들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안이 그런 적개감이 해결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인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마도 누구누구 씨의 그런 무의식 속에서 작동을 하고 현재 아버지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자, 이게 바로 해석과 명료화를 해줬어요. 자유현상과 꿈을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지적을 해줬어요. 근데 때로는 근데 누구누구 씨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실은 아버지가 봤을 때는 누구누구 씨가 굉장히 뭔가 자신의 할 일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내지 못하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아직 취직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한 거의 30살이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리고 본인이 또 노력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씨는 이제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관계가 어렵고 분노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꾸 이렇게 엉켜서 꿈에 나타나고 어, 그러니까 계속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현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누구누구 씨도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그거를 노력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직면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시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지금 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게 직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나 명료화도 해주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직면을 시켜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너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 어려움을 너의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스스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는 동안에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꾸 아빠한테 그런 부정적인 감정 표현들을 하는구나. 근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쌓였었던 감정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직면, 명료와 해석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행동의 지금 근원을 이해해요. 그리고 내가 이 근원,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이해하고, 현재 행동과 예전의 경험 사이에서,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경험 사이에서의 그런 관련성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현재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통찰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이게 훈습이에요, 훈습. 끊임없이 내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걸 훈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의 이해만으로 그렇게 끝나면 정신분석 모델이 어떻게 장기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나를 이해하는 특히 이 무의식을 통찰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훈습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절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이런 관계, 경험, 무의식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의 그런 것들을 내면을 이해하고 내면과 현재를 연결시키고 현재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자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게 훈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훈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렇구나를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 그렇죠? 자유연상, 경청, 직면, 명료화, 해석, 훈습 이 과정을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을 하는 걸 통해서 나를 통찰했어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 모델에서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입 기법을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분석 모델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관계가 나빠. 관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그 내면의 깊숙이에 저 알 수 없는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통찰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 모델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 내가 이걸 통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내가 이걸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나를 만들고자 하는, 즉 자기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이 정신분석 모델이 유용해요. 의지가 없거나 통찰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저항감이 많은 클라이언트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모델은 굉장히 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유용성은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용하게 나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통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훈련된 사회복지사여야만 해요. 이런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통찰과 분석이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역전이 막 일어나지 않게끔 나를 정말 통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훈련받은 사회복지사. 근데 이러한 정신분석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 체계가 많지 않아요. 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사티어 가족상담소에서 이제 이런 수련 기간을 한 3년, 2년 정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 기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수련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워커가 실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이제 아동복지학과에는 이제 심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너무 장기 모델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나 이 모델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항감이 많기 때문에 눕혀서 얘기시키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 집에 갈 거예요. 뭐 이럴 수 있고 갑자기 막 직면시킬 때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주는 그런 어떤 유용성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의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의 그 이론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초기에 우리가 실천 모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었을 때 이 모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델이 어렵고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정말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기에는 쉽진 않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을 돕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 이론, 그다음 이 모델, 이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유용성, 이 기여도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그 기여한 바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주차가 이제 6주차 수업이고요. 이제 심리사회 모델은 7주차 수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강의 계획서 제가 조금 수정을 다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 7주차까지 수업은 제가 여러분들께 늘 카톡으로 영상물 올려놓는 방식대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7주차 수업인 심리사회 모델까지 여러분들께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7주차인 제가 달력을 아직 안 봤는데요. 잠깐 달력을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즉 4월 24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11시에 딱 1시간, 1시간 안 될 것 같아요.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쭉 공부했었던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출석과제로 올려놓았던 것들 문제 풀어보면서, 주로 그 출석과제 올려놨던 것들 중간고사에 제가 많이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석과제도 잊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출석과제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어떤 것들을 낼지 제가 몇 개 문제를 이렇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우리 출석 과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정리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점검하시면 여기에서 제가 다 시험을 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도 제가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심리사회 모델 강의 영상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4월 24일 줌 수업을 통해서 간단하게 중간고사 대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4일 토요일 11시에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할 거니 잘 보시고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잘 수업 들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